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계산이론 연구실의 박신우 학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ACL 2023년 메인 트랙에 발표된 Prompt Enhanced Self-Contrastive Learning for Zero-Shot Text Classific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 코드 쪽 분야는 아니고 NLP 쪽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흥미롭고 또 그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아주 잘 전달한 논문이기 때문에 오늘 BRL 세미나에서 다뤄보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목차로는 이제 이 논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논문에 어떤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일어나는 방식을 뉴럴 텍스트 매칭 프로블럼으로 완전히 새롭게 포뮬레이션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은 어떤 도큐먼트가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레이블은 이제 원화 인코딩 형태로 들어가는 레이블을 받게 되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마치 도큐먼트를 하나의 쿼리처럼 간주를 하고, 또 원화 인코딩 레이블을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레이블 프롬프트로 문장 형태로 재구성을 해서 이런 것들과의 매칭 스코어를 통해서 랭킹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IR 분야에서 수행을 하듯이 그런 텍스트 매칭 프로블럼으로 완전히 문제를 바꿔버렸다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He is a good basketball players라는 도큐먼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버트 같은 인코더에 통과를 시켜서 도큐먼트 임베딩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또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으로 구성이 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통과를 시켜서 예측 확률 분포 값을 뽑게 되죠. 그리고 레이블로는 이제 원활 인코딩 되어서 주어지는 저 레이블과의 크로스 엔트로피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전통적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기존의 이런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뉴럴 텍스트 매칭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수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구성이 되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원활 인코딩으로 표현이 되던 레이블을 다음과 같이 문장 형태의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문장 형태의 레이블 프롬프트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똑같이 이제 He is a good basketball players라는 도큐멘트가 존재하게 되면은 똑같은 인코더에 통과를 시켜서 도큐멘트 임베딩을 획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형태로 재구성한 저 레이블 프롬프트, 각 레이블을 대표하는 레이블 문장들도 똑같은 버트 인코더에 통과를 시켜서 레이블 프롬프트 임베딩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임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고 그 코사인 유사도의 랭킹 순위를 통해서 이 문서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예측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0.85라는 값으로 저 It is about 스포츠 뉴스라는 레이블 프롬프트가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 걸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저 문서의 레이블은 스포츠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딕션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위아래로 기존 방식과 또 이 논문의 저자들이 새롭게 재구성한 방식을 비교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논문 제목에서부터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콘트라스티브 러닝 기반의 셀프 트레이닝 프레임워크가 이 논문 즉 페스코의 가장 핵심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제로샷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상에서 어노테이션이 달려있지 아예 않다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즉 학습 데이터에 있는 레이블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 매칭 기법을 통해서 수도 레이블을 먼저 하나하나 샘플에 달아주는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콘트라스티브 러닝 기반의 학습 전략으로 모델 파라미터, 인코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이제 레이블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텍스트는 다 unlabeled 텍스트인 것이 이제 기본 전제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he is a good basketball players라는 unlabeled 도큐먼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제 그래도 메타 정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블이 뭐 스포츠나 비즈니스나 월드 셋 중에 하나에 속할 것이다라는 그 큰 범위에서의 메타 정보는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레이블을 문장 형태로 저렇게 레이블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is about 뭐 대괄호 뉴스라는 프롬프트 템플릿이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하나의 클래스 정보를 집어넣어서 it is about 스포츠 뉴스, it is about 비즈니스 뉴스, it is about 뭐 월드 뉴스 이런 식으로 문장 형태로 레이블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사전 학습된 버트 같은 인코더를 활용을 해서 임베딩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뭐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0.85, 0.18, 0.14가 유사도가 개선이 되었다 하면은 저희 He is a good basketball players라는 도큐멘트는 스폴츠라는 것을 수도 레이블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모든 이 언레이블드 도큐멘트들에 대해서 전부 다 수도 레이블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콘트라스티브 러닝에 기반을 하여서 모델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하나 또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큰 범위의 개념을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표현 공간상에서 어떤 두 쌍의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데 이 두 쌍의 데이터는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는 묶여야 되는 그런 파지티브 페어 관계에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두 쌍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표현 공간상에서 가까워지도록 잡아 당겨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반대로 어떤 앵커가 되는 앵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앵커가 되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에 대해서 다른 데이터들은 의미적으로 상관이 없는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이 네거티브 페어 쌍에 대해서는 표현 공간상에서 거리가 멀어지도록 밀어주는 그런 방식의 학습을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학습 전략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학습 기법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텍스트 인코더가 주어지게 되면은 도큐먼트하고 이 도큐먼트랑 관련이 있는 수도 레이블, 앞에서 저희가 수도 레이블링을 다 달았었죠. 걔네들의 표현이 표현 공간상에서 가까워지도록 당겨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수도 레이블 프롬프트만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키 센텐스라는 개념을 또 활용을 할 것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관련이 있는 이제 포인트 두 개로 잡은 것이 첫 번째가 수도 레이블 프롬프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문서 내에 존재하는 키 센텐스, 이 문서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핵심적인 문장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왼쪽에 저 노란색 배경 입힌 그림부터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X1이라는 게 도큐멘트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큐멘트는 이제 여러 개의 센텐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림상에서는 이제 예시로 세 가지의 센텐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 센텐스랑 P1이라고 하는 건 이제 레이블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레이블 디스크립션인 가족과 뭐 어떤 가족 관계에 관련된 클래스다 하면은 이 패밀리 앤 릴레이션십을 중심으로 구성된 레이블 프롬프트가 저 그림에서 핑크색 박스인 P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레이블 프롬프트랑 X 도큐먼트 안에 있는 각 문서, 각 문장 간의 의미적 유사도를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적 유사도가 높은 문장이 키 센텐스로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패밀리 앤 릴레이션십이라는 레이블 프롬프트가 주어지게 되면은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임베딩을 획득을 하고 또 문서 X 안에 있는 각 문장들을 또 다 센텐스 임베딩을 획득을 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한 다음에 가장 유사도 값이 큰 문장, 이 예시에서는 뭐 How do you know if you're in love가 되겠죠. 이 문장을 키 센텐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 이 키 센텐스 선택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 센텐스가 이 선택하는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레이블 프롬프트, 레이블 정보인 패밀리 앤 릴레이션십과 가장 의미적으로 가까운 녀석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은 저 K1이라고 불리는 키 센텐스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키 센텐스를 원래 문서인 X에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X1 해시라는 키 센텐스가 제거된 그런 문서로 재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애들을 기반으로 학습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저 가운데 이제 B on example batch for PLCT라고 해서 제가 노란색 전경 입혀놓은 게, 이제 학습 때는 배치 구성으로 저희가 학습 진행이 되는데, 배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x1 hat, x1, x2 hat, x3 hat 이런 세 가지 문서가 뭐 배치 안에 담겨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위에서 두 개의 문서는 레이블이 같은 상황인 거고 마지막 문서만 레이블이 2로 이제 다른 상황인 건데 이때 이제 파지티브 페어 관계를 어떤 식으로 묻냐면은 같은 레이블에 속하는 문서 즉 x1 hat과 x2 hat, x2 hat에서 파생된 키 센텐스인 K1과 K2를 같이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X1이라는 문서의 파지티브 데이터 포인트로는 K1뿐만 아니라 K2까지 잡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K2도 같은 레이블을 공유하는 문서에서 뽑힌 키 센텐스이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레이블 프롬프트와 의미적으로 가까운 녀석들일 것이다. 그래서 같이 파지티브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저런 식으로 배치 구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배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배치 안에 존재하는 문서에 대해서 파지티브 페어가 되는 그런 키 센텐스들은 자기 자신에서 뽑힌 키 센텐스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레이블을, 자기와 같은 수도 레이블을 공유하고 있는 문서에서 뽑힌 키 센텐스도 파지티브 페어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 공간상에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키 센텐스를 제거한 X 해시라고 붙는 이 문서와 키 센텐스 간에는 땡겨주고 다른 레이블의 문서에서 뽑힌 키 센텐스는 공간상에서 멀어지도록 밀어주는 이런 콘트라스트 러닝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저 바로 C하고 LCT 로스라고 표현이 되는 레이블 어웨어 클로즈 테스트라는 로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롬프트 콘트라스트 로스라 그래서 핑크색 P1이라고 하는 게 프롬프트 레이블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시에서 보면은 뭐 패밀리 앤드 릴레이션십이라는 클래스 정보를 기반으로 만든 어떤 문장이 되겠죠. 자신의 정답 레이블로 만든 레이블 프롬프트 임베딩과는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하고 다른 클래스의 레이블 임베딩과는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는 아주 직관적으로 작용하죠. 그런 이제 학습을 이 사람들은 프롬프트 콘트라스트 로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LCT 로스와 PCL 로스가 함께 컴바인돼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이 패스코 모델 방식의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캡을 해보자면은 키 센텐스를 제거한 문서와 이 문서에서 발생된 키 센텐스 그리고 같은 레이블을 공유하는 다른 문서에서 뽑은 키 센텐스 간에는 거리를 가깝게 당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LCT 로스고 그 다음에 저 문서와 레이블 임베딩 간에 또 거리를 가깝게 당겨주는 작업을 하는 게 PCL 로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는 이 키 센텐스라는 게 도대체 그럼 어떤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저자들은 키 센텐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키 센텐스라는 게 결국에 이 수도 레이블과 가장 의미적으로 관련이 깊은 문장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이 키 센텐스가 수도 레벨 프롬프트의 어그멘테이드 된 버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의미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이 원래 문서에서 키 센텐스를 제거한 그러니까 xi 해시라는 건 어떤 개념적인 의미를 갖느냐 이게 원래 문서 xi의 굉장히 어떤 챌린징한 형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키 센텐스를 제거했기 때문에 모델 입장에서는 좀 더 학습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키 센텐스가 없이도 이 문서의 의미를 전체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서 키 센텐스나 혹은 레이블 임베딩과 땡겨주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델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모델이 좀 더 어디셔널한 인포메이션을 더 잡아내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어떤 챌린징한 형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셀프 트레이닝 프레임워크가 이제 가장 크게 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수렴을 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데 입력으로는 이제 완전히 레이블 정보가 없는 언레이블드 텍스트 X가 주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메타 정보로서 그래도 이 녀석들이 뭐 스포츠나 비즈니스나 월드 중에 하나에는 속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타 정보를 나타내는 레이블 디스크립션 C가 이렇게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인드 인코더가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 모델이 수렴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텍스트 매칭 과정을 통해서 수도 레이블을 붙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컨트라스트 러닝 기반으로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된, 더 개선된 이 센텐스 인코더를 가지고 다시 1단계 수도 레이블링을 하는 1단계로 돌아가서 이 과정이 계속 수렴할 때까지 반복이 되는 것이 이 패스코 논문의 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주 메이센스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아마 ACL 메인 트랙에 퍼블리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험 결과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제가 회색 전경 박스를 두 군데에다가 씌워놨는데 위에 이제 세 개는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컬럼에 다 노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그런 베이스라인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에 이제 두 가지가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 저희가 오늘 논문 소개드렸던 패스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두 성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프 트레이닝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비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과로는 이제 4번, 5번이라고 제가 회색 박스 칠해놓은 애들은 얘네들도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사용을 하는 베이스라인인 건데 여기서의 차이는 이제 태스크 세팅에 있습니다. 저 4번, 5번, 저 아이팻이랑 에로티 클래스라는 애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서가 들어오면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통과를 하고 원활 인코딩된 레이블을 만나서 학습이 일어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애들이라고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래쪽 패스코는 텍스트 매칭 방식으로 리포뮬레이션해서 학습을 수행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뭐 에이지 뉴스 같은 데이터나 뭐 디피디아 같은 거를 보면은 성능 차이가 그래도 꽤 많이 나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태스크 리포뮬레이션의 효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맨 아랫줄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라고 나와 있는 거는 완전히 풀리 슈퍼바이즈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에 이제 레이블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레이블을 모두 사용을 하는 저희가 사실 딥러닝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슈퍼바이즈드 러닝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패스코는 모든 레이블을 다 수도 레이블링으로 획득을 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 원래 존재하는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를 보시면은 뭐 디비피디아 같은 경우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근접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풀리 슈퍼바이즈 러닝이 거의 근접하는 성능을 얻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 논문의 핵심 컨트리뷰션은 전통적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을 텍스트 매칭 방식으로 리포뮬레이션을 하고 또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기반으로 한 셀프 트레이닝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서 제로샷임에도 불구하고 풀리 슈퍼바이즈드에 거의 근접하는 성능을 낸 논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논문의 아이디어를 저희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코드 관련 연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아마 생각하시고 있을 동안에 잠깐 시간을 벌어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내부 세미나를 한번 이거를 했었을 때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 그 BRL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슈퍼바이스나 혹은 레이블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소량이라도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가 있었는데 이 방식이 프롬프트를 잘 써, LLM 같은 프롬프트를 잘 써가지고 약간 그 언슈퍼바이스드 환경에서 문제에서 꽤 괜찮은 성능을 낸다라고 이제 그렇게 논문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NLP 계열의 논문이긴 하지만, 근데 뭐 저희가 다루는 문제가 텍스트로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내부에서 약간 좀 이렇게 갸우뚱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뭐 LLM을 써가지고 만든다라고는 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 LLM에 사실은 에이지뉴스나 DBpedia, 야후앤서, 아마존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언슈퍼바이스드인가? 물론 그래도 이제 레이블을 단다라는 그런 건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갸우뚱하긴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뭐 코드 뭐 챗GPT도 그렇고 바드나 혹은 뭐 스탠드얼론 뭐 코드라마 같은 경우를 돌린다고 한들 이미 어느 정도 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하든 그 뭐 데이터 리키지 문제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서 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인즉슨 언슈퍼바이스드 문제를 적절히 잘 세팅을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면 꽤 괜찮은 연구 기업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혹시 논문에서 그 버트가 사용한 학습 데이터랑 저 여기에 있는 벤치마크들 간의 오버랩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없나요? 사실 심CSE라는 인코더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심CSE 인코더는 그 STS 태스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혹은 이제 NLI 태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가설이 존재하면 어떤 가설에 따라서 뭐 이 가설이 나왔을 때 이 전제가 맞냐 아니냐 이런 NLI 벤치마크가 있는데 그걸로만 사전 학습이 진행이 된 CSS를 가지고 이 패스코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저 에이지니스나 디피디아 같은 데이터의 오버랩 이슈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결과 테이블에서 4번부터 7번까지 사용한 언레이블드 데이터랑 8번에서 사용한 슈퍼바이스드 데이터 수가 나와 있나요? 데이터는 이제 동일하고요. 데이터 수 같은 경우에 이제 논문에 아마 데이터 스태티스틱스 테이블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패스코 방식은 레이블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8번 풀리스퍼바이즈는 레이블을 다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발표 볼 때 버트를 본 것 같은데 혹시 버트를 안 썼나요? 버튼은 이제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인코더로는 이제 심CSE라는 프리트레인드 인코더를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CMCS라는 게 사실 로버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RI 데이터셋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그런 인코더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 모델의 아키텍처는 로버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로버트 하면은 결국은 이제 버트인데 그거를 그 NLI인가요? NLI에 대해서만 프리트레이닝을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이제 CMCS라는 모델이고 그 모델에 학습이 완료된 모델 파라미터를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상태로 가져와서 네, 이런 식의 앞에서 말씀드린 수도 레이블링 과정을 먼저 거치고 컨트라스트 브러닝으로 모델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도 레이블링을 또 하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과정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논문도 결국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건데 그 네. 그러니까 코드 관련된 태스크에는 클래시피케이션 이슈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왠지 클래시피케이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 자체가 좀 너무 뭐라고 하지? 더 이상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문제 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 왜냐하면 특히나 GPT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제너레이터긴 하지만은 GPT한테 물어봐도 답을 해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인코더 기반의 모델을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논문이 나올 만한 주제인지 그게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지금 요즘 NLP 논문 안 읽어가지고 근데 GPT를 요즘에 계속 그러니까 챗 GPT 계속 쓰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굳이 인코더 기반으로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더 이상 그 학습을 시키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게 챗GPT라는 게 사실 거의 온라인상의 웹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훑은 그런 엄청나게 거대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능이 되게 잘 나오는 것이겠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을 한 아이디어는 이제 그런 웨이지 뉴스나 디피디아 같은 데이터를 접하지 않은 그런 그냥 로버트 기반의 심CS에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블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그런 플리스포바이드 성능에 근접하는 그런 것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는 것 자체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더 이상의 그런 챌린징한 영역 같은 거는 없는 것 같고 더 디벨될 부분도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는 거의 더 이상 파볼 만한 부분은 많이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여기서 사용한 이런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다른 태스크에 잘 접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떤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이 논문을 저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저희가 한 거라도 물론 공격할 수 있어야 되지만 되게 그 공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하는 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수도 레이블 만들어서 이제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원래 정답 레이블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하고 그 두 개 합친 거잖아요. 근데 그 두 네, 개를 지금 사실은 그 디코더 기반의 모델을 활용해서 제로 샷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네, 네, 심지어 학습도 하지 않고 여기서는 근데 학습을 시키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인코더 기반의 이런 모델들을 파인 튜닝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저도 계속 고민거리여가지고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후속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이 방법을 온라인으로 파인 튜닝 없이 해- 제로샷으로 해도 이거보다 성능 잘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디코더 기반으로 그 활용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최근에 인코더 기반의 어떤 연, 연구를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NLP에서 예, 그, 래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인코더 기반으로 뭔가 할 게 더 남아 있을까? 뭐 이런 게 좀 저도 계속 궁금한 거여가지고 음, 그래서 저보다 아마도 NLP 쪽 논문을 훨씬 더 많이 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떤 연구적인 가치를 떠나서 이 논문 승인에 있어서 어떤 받았던 되게 아이디어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다 제너러티브 태스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제너러티브 태스크에 걸맞는 아키텍처인 디코더 기반들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쪽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공개된 코드 LLM인 코드 T5 플러스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아키텍처적으로 인코더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데 디코더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디코더의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는 있는데 또 IR 태스크에 있어서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태스크에 있어서는 이 인코더를 통과한 인코딩 그 임베딩 값을 가지고 매칭 스코어를 다 구해서 이렇게 랭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아키텍처 구조가요.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계속 왔던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IR 쪽에서는 그래도
인코더가 여전히 좀 활용성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것도 나중에 어떤 좋은 연구가 나와서 다 디코더로 대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IR 쪽에선 기본 근간이 다 인코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인코더 구조인 IR 매칭, 그 텍스트 매칭 아이디어를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뮬레이션 하는 그런 거를 제안한 부분이 되게 점수를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팅을 가져왔기 때문에, IR 세팅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인코더 기반으로 가는 게 또 세팅적으로 되게 자연스럽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가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되게 일리가 있네요. 앞으로도 이런 뭔가 IR스럽게 뭔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랑 유사성을 판단해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 태스크인 경우에는 인코더를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약간 뭐 이제 고 교수님 쪽하고 저희 이제 계산이론 연구실하고 같이 하던 연구 주제여가지고 다른 분들은 관심이 있을지 몰라서 시간을 좀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왜 교수님 저희 그 스테이트 컴플렉시티 프리딕 아니 그 런타임 프리딕션 하는 연구 있지 않습니까? 저기 신우야 앞쪽에 그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S 매칭이라는 그 슬라이드 좀 띄워줄 수 있을까? 예, 예, 그 앞부분이었던 12페이지. 예, 이런 예제처럼 이제 여기에서 아마 그 NL 쪽에 그냥 오른편에 레이블 프롬프트를 이제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컴플렉시티가 n 로그 n이다. 혹은 n 제곱이다. 그런 식의 약간 좀 그 NL을 프롬프트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왼편에는 뭐 코드가 들어가겠지만 약간 좀 그렇게 NL과 코드를 접목시키는 태스크라면은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요. 약간 고민 중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왼편에는 코드가 들어가지만 뭐 오른편에는 그게 뭐 버기하다 혹은 뭐 버그가 없다 혹은 뭐 저희 그 리더스 논문 했었을 때 그런 뭐 버너러블하다 그렇지 않다. 나는 뭔가 하여튼 좀 코드 한쪽은 코드 데이터 이것도 나름의 어떤 멀티모달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이미지 텍스트가 아니라 뭐 코드 텍스트 그런 식의 문제에서는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아예 교수님, 근데 말씀해 주신 거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챗GPT를 또 계속 쓰면서 느끼는 게 그 프롬프트를 그 주는 것도 중요하고 얘가 그러니까 챗GPT가 마치 리즈닝을 하는 것처럼 그 유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스크를 특히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엔로 뭐 코드를 주고 이게 엔로겐이다 이 결론에 바로 이끄는 것보다 이제 학습을 할 때도 코드를 보고 이런 뭐 반복문이 있고 이 안에서 뭐 그 제귀가 있는데 제귀가 뭐 문제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쪼개기 때문에 이건 엔로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설명을 단계별로 주면서 결론에 이르게 하면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이제 실제로 인퍼런스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흉내는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퓨샷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확실히 코드를 텍스트로 바꾸는 것도 그 안에서 리즈닝을 해야만 하고 그 리즈닝을 유도할 수 있는 형식의 이제 학습 방법은 유효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 방법은 그 파인 튜닝이고 사실은 그 데이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LLM을 활용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딱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연 요런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약간 스스로 의문이어서 지금 같이 이렇게 GPT가 계속 성능이 좋아지고 심지어 경량화가 된다면 그때도 인코더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거는 좀 계속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IR 그러니까 뭐 서치 태스크에 이걸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디코더가 서치를 잘할 것 같진 않긴 한데 뭐 그것도 디코더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IR을 할 수 있다면 왜냐면 디코더 자체가 학습 방법 자체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건 사실 이미 검증이 된 것 같아서요. 아무튼 NLP 관련해서는 지금 요즘에 생각이 저도 이렇게 많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좀 재미난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저도 클리어한 게 없어서.
제가 이 데이터 에이지 뉴스는 계속 말씀해 죄송합니다. 그 에이지 뉴스나 야후 이런 거 데이터를 좀 봤을 때는 이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사용하는 단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협소하고 그다음에 문제 자체가 좀 너무 올드하고 뭔가 리즈닝이 필요 없고 거의 패턴 매칭식으로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뭔가 검증된 성과가 더 훨씬 더 복잡한 태스크로 전이될 수 있을까? 이게 약간 좀 저도 지금 의문점입니다. 고성 교수님, 그 코드 컴플렉시티 테스크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저보다 아마 근데 다른 분들이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예. 일단은 제가 저렇게 원하딩 코딩 레이블이 아니라 NLP 쪽이지만은 저런 식으로 문장 형태로 레이블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 더 성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 버트라는 게 어쨌든 버트가 됐든 로버트가 됐든 그런 언어 모델이라는 게 프리트레이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문장들을 접하게 되면서 학습이 된 모델인데 그 모델들 입장에서는 뭐 100 이런 식으로 원하딩 코딩 돼서 레이블을 주는 것보다도 저렇게 자기가 프리트레이닝 되면서 접했던 문장 형태로 레이블을 재구성을 해서 주는 게 아무래도 정보력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유리하고 더 친숙할 거기 때문에 저런 방식의 레이블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드 컴플렉시티 태스크 같은 것도 어쨌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레이블을 아마 뭐 그 복잡도 종류 개수에 맞춰서 원하는 인코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 저런 식으로 앱을 프롬프트를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은 뭐 이 코드는 뭐 ON 로그 N의 복잡도다라고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ON 로그 N을 가장 대표하는 뭐 예시 코드를 같이 뭐 붙여준다던가 혹은 뭐 ON 로그 N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코드적인 특성 같은 거를 또 추가로 붙여주는 형태로 레이블 프롬프트를 만약에 구성을 한 다음에 이런 식의 매칭 방식으로 직접 예측 태스크를 풀었을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단순한 어떤 문장들을 좀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성능 향상이 뭐 1%, 2%, 뭐 0. 몇 프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할루시네이션을 조금 그냥 완화하는 정도? 그러니까 모델이 뭔가의 문제 자체를, 코드 자체를, 그 시멘틱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아니고, 약간의 그냥 실수를 줄여주는 정도라고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시도 보면 He is a good basketball players라는 문장을 스포츠로 분류하기 위해서 It is about 스포츠 뉴스라고 하는 문장을 추가로 학습을 시켜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바스켓볼이랑 스포츠가 연관된 단어라는 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는 뭐 이런 쓸데없는 뭐 쓸데없다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뭔가 거기에 무의미한 일들이 좀 덧붙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작 학습시키고 싶은 거는 다른 건데, 그 의미를 학습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어, 네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숨어 있는 좀 더 복잡한 어떤 사실 관계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 태스크 자체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분석해야지만 문장이 분류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용된 단어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가 이런 뭔가 그냥 프리퀀트 워드를 마이닝하는 정도로만 해도 잘할 수 있는 태스크를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주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디 저바 스포츠 뉴스 왜 저 문장이어야 될까요? 그냥 스포츠라고 쓰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버트가 문장 단위의 데이터를 좀 더 잘 임베딩하기 때문인 것 뿐이잖아요. 사실 중요한 네. 건 스포츠라는 단어일 뿐인데.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간단한 논리는 코드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갖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코드가 n로그n인지 컴플렉스가 n로그n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토큰이 어떤 토큰이 쓰였고 어떤 구성자가 쓰였고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뭐 어떤 구조로 실행이 되는가, 결국 논리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인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런 거를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어프로치가 저는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면에서 그냥 이 논문 자체가 조금 되게 스케일업을 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셋 자체도 되게 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 의견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서 혹시 감사합니다. 그거에 결부지어 가지고 이제 약간 고민했던 게
이제 여기는 텍스트 쪽에서 레이블 프롬프트를 저런 걸 썼었는데 만약에 코드 스테이트가 그 타임 컴플렉시티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 저쪽에 어떤 그 뭐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나 뭐 PDG 약간 좀 앱스트랙 되어 있는 어떤 그 트리 스트럭처를 프롬프트로 넣는다. 그러면 조금 좀 유의미한 성능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실험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가설 수준이긴 해서 근데 그런 뭐 대표적인 n타임의 PDG나 뭐 n타임의 CFG, 뭐 n제곱의 CFG 그런 것들은 좀 쉽게 그 약간 좀 범용적인 CFG 같은 것들을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로. 아, 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번에 아마 그 논문, 그 컴플렉시티 프레딕션에 대한 그 주제로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코드가 주어졌고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졌는데, 그 디코더한테 어떤 라인 순서대로 실행될지를 맞추어 봐라.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예측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리즈닝을 하게 하면, 그리고 그 결과 그럼 컴플렉시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랑 그냥 코드를 주고 컴플렉스를 맞춰봐. 이거랑 조금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GPT는 그 뭔가 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을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뭔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 벡터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약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스텝을 여러 번 밟아가야지만 그게 좀 더 정교해지는 것 같고 해서 예, 말씀하신 그 CFG나 뭐 PDG 이런 것들 전부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효율적인 미디엄이 뭘지는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확실히 그 방법이 좀 더 프로미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저만 계속 말씀해 죄송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오히려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 아, 혹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네. 네, 예, 예, 한번 지금 예, 제가 뭔가, 아는 거라면 네, 좋겠는데, 뭔가 체인 오브 소트 쪽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운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그럼 네. 그 코드 복잡도 예측 관점에서 어떤 단계별로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스텝 같은 거를 명확하게 뽑을 수 있는 툴 같은 게 혹시 있는 건가요? 툴은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가 주어지고 그 코드에 대한 입력이 주어지면 그 입력을 가지고 코드가 실제로 어떤 라인, 어떤 순서대로 실행했는지는 사실은 그 뽑아내는 그 분석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라인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지. 그건 사실은 컴파일러를 그 구현하게 되면 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고 그 내부적으로 메모리 풋프린트 같은 것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 네,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하신 컨트롤 플로 그래프나 뭐 데이터 플로 그래프 이런 거 뽑아내는 거는 이미 많은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쓰면 되고요. 예. 그, 네, 감사합니다. 이거 코드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 문제 푸는 거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수능 문제에 대해서 그 풀이해주는 그런 뭐 AI 하시는 분들 혹은 심지어 법률 AI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그 판결문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이제 체인 오브 사스로 할 수 있고 네,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아무튼 다양하게 이 방법 자체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도 이제 여름에 KDD 학회 갔을 때 그때 이제 구글의 에드치라고 하는 아마 테크니컬 디렉터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LLM이 진화하는 방향은 리즈닝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고 그 체인 오브 삭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발전할 것 앞으로는 이거 왜냐면 LLM 자체는 사실은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이런 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학습 자체가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밖에 안 한 건데 그래서 뭐 그걸 좀 보완하겠다고 막 강화 학습 쓰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그 사람처럼 뭔가 사실과 사실, 그다음에 그 추론 능력을 연결시키게 하려면은 그거를 이제 인간이 유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이제 제일 성능이 잘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관심 있는 주제여가지고 계속 떠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뺏었는데 마지막으로 좀만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그 박신우 연구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